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찐시황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시간. 네. 찐시황이 없으면 한 주가 마감이 안 되는 이 시간. 네. 토요일 날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도 오늘 한 주의 시작을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 예. 함께 파리로머니와 레몬 리서치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이 좋은 거야? 라고 할 수도 없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또 많았던 좀 안정을 받아도 이래요. 근데 좀 시원하게 가는 것도 없고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한 주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그러면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들 한번 살살 고민들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번 주 또 금요일인데 미국 시장이 또 애매모호하게 또 마감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얘기하는 스냅. 네, 솔직히 스냅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둬야 될 회사일까? 그냥 스냅 보면서 저희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냥 버블 투성이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투자하고 계신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스냅은 이거 소리가 안 나네. 예,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메신저라고 짧은 메시지 중심으로도 많이 나갔던 메신저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회사로부터 디지털 광고를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변화 쪽에서 우리는 이렇게 성장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런 또 같이 솔직히 스냅이라는 회사가 현대차보다도 시총이 높아야 되는 그런 좀 불합리한 이런 환경 쪽에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다가 이게 무너지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광고도 안 들어올 것 같다 그리고 또 위축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누구나 다 알았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현실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충격을 받았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대표적으로 나왔던 나머지 종목들 뭐 SNS 관련된 이쪽도 다 충격을 받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 마감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갈 듯하다가 바로 한 번에 이 앞쪽에 있는 저항대 들어가기 좀 무겁다. 이거 그냥 쭉 가기에는 뭔가 좀 그러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스냅 핑계와 함께 같이 또 스냅이 또 무지막지하게 하락했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정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비싼 종목들은 이젠 못 가. 이건 아니야. 라고 하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좀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제, 자기 본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본 가치들이.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과정 쪽에서 안 될 것들은 정리가 되고 또 많이 밀리고 그리고 또 그래도 이런 때 성공이라기보다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나스닥 기준은 일단 지금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지난번 그러니까 그냥 쭉 하고 들어가기 좀 어렵다. 좀 매물도 소화해야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딱 12,000원 안대 쪽에서의 조정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그냥 또 약간 또 눌림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눌림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은 지난번에 돌파했던 저항권이 지지권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아주 충실한 교과서에 나오는 측면들로 본다. 그러면 또 한번 11,600선 안쪽까지는 살짝 눌림이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렵게 돌파한 만큼 또 지지는 할 수 있겠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자리들 여기에 갔다가 한번 눌렸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들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확인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들어갈 때가 좀 세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이럴 때 체크해야 될 거는 이 지난번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과정 쪽에서 나왔던 여기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핵심이겠죠. 그런 것도 바라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럼 한국 증시는 어떻게 하느냐? 예, 한국 증시는 미리 미국 시장 저럴 거 알고, 우리는 미국 시장 조정받을 거 알았어. 그러면서 미리 안 가고 있네요. 참 아주 성경지명을 갖고 있는 아주 멋진 시장의 대표적인 모습들. 네, 그래서
어차피 미국 시장 저 위까지 갔다 내려올 거 우리는 아예 안 가. 응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아주 그런 시장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냥 공중에 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직전 고점도 아직 못 갔고, 그리고 또 위쪽에 지금 나오고 있는 중요한 저항권 이 안쪽도 지금 못 가고 한 2,450대죠. 여기서 먼저 고민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이 또 하락했으면은 우리 그럴 줄 알고 안 갔지라고 한 게 아니라 미국 시장 나오면 또 조정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단계 밀려서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난 2,300 이런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한 2,370선 또 안쪽에 요 갭 나왔던 자리를 또 확인하고 거기서 또 고민하면서 또 움직이는 게 다음 주 초에 변하겠죠. 근데 다음 주에도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주는 또 월 말이다 보니까 나오는 또 안 그래도 월말에 나오는 지표들 쭉 많은데 거기다가 기업 실적들까지 또 쫙 발표되고 거기다가 FOMC까지 떡 하고 나오고 그냥 쭉 떡 딱 다 나오네요. 이런 한 주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만큼 또 지지력을 보여주느냐. 이런 지지력 이런 거보다 다음 주는 그냥 변동성 관리겠죠. 그래서 기업들 실적은 개별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거기 실적 발표하나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또 변화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업들 실적은 나름대로 변동성을 보이고 또 시장도 어떻게 보면 지표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도 영향을 받고, 그냥 내일은 다음 주는 변동성 파리 이런 시장이 될 것 같아서 이를 얼만큼 잘 관리하느냐가 또 하나의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정신없는 시장에서 이번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요. 푹 쉬시죠. 그래야 다음 주에 어디 그래 잘 쉬었으니까 한번 컴온 하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 쪽에서 물론 다음 주 만약에 훅 장중에 또 흔들린다고 이게 또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 그 다음 달에 또 나올 수 있는 변화 가지고 또 훅 올라올 수 있고 이런 흐름들 쪽에서 아마 정신없는 시장 다음 주도 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방주사 맞고 대응하는 것과 그냥 좀 올라라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다음 주는 기승전 FOMC니까. 근데 FOMC 회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나 분위기로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나요? 75bp 오른다는 거. 근데 이게 만약에 75bp가 아닐 때에 대한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물가 수준 아직도 높아. 가자. 계속 악셀 밟어라고 하는 연준의 입장과 근데 거기서 혹시나 연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반영해서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여기서 그래도 좀 약간 데이터 앞으로 인플레이션 데이터 하락할 것 같아서 50bp를 인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100bp를 인상을 한다든가 라고 하는 경우의 수는 있겠죠. 근데 그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보다 만약에 시장이 75로 생각했는데 50이나 100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불확실성의 확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나마 50bp가 날 수는 있어도 다른 알고 있는 궤적에서 다르게 발표하는 것은 시장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75bp 예상했던 대로 갔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됐을 것이냐. 우리 알고 있어 라고 해서 큰 영향 없이 나갈 가능성이 일단 먼저 무게를 두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것도 그렇게 큰 부담 아닐 거고 게다가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애플 실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머지 아마존이나 다른 것들 다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애플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기대치는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테슬라랑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들. 그러니까 즉 한 5월 달쯤 4월 5월 달쯤에 중국 봉쇄로 충격받았던 거 6월 달 보니까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9.1% 늘어날 정도로. 근데 그거 다 어디가 늘었냐면 그냥 기승전 애플입니다. 다 애플께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축은 있어도 일시적인 것이었을 거고 거기다가 딱 봉쇄가 끝나자마자 우와 나 아이폰 사러 가야 돼 하고 몰렸던 이런 과정을 생각하게 되면 애플은 뒤에서 슬그머니 웃을 것 같고요.
실적 뭐 한두 달 좀 덜 나오면 어때? 어차피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 14 가지고 잘 팔 텐데 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이번에도 일단 뭐 충격이나 아니면 주가 흔들림이 나와도 다른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번 주 아주 자세하게 보게 되면 뭐 어떤 실망이나 우려감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래도 뭐 일시적일 걸 텐데 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그게 크게 영향을 어떤 뭐 흔들리긴 한다고 하더라도 추세 안쪽에서 큰 영향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번 주 또 7월 말에 대한 시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을 다 겪어나고 7월 달 겪어내게 되면 8월 달은 뭐 의외로 특별한 변수가 없다고 하게 되면 시장이 또 이제는 좀 겪을 거 다 겪었어. 그러면 다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매크로 얘기나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지 정말 않은데요.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아유 뭐 매크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경제 지표가 어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큰 그림상에서 기업들 실적만 좋고 해당되는 종목들만 잘 선택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게 제 입장이긴 하지만 또 다가올 리스크, 위험이 있다고 하게 되면 또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가 저희가 얘기하는 유럽의 리스크들, 그게 보통 보면은 금리는 또 다음부터는 빅스텝 갈 거야. 하지만 우리 안 정해놨어.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솔직히. 차라리 연준은 좀 친절하긴 하죠. 지금 ECB는 그냥 되는 대로 지표 보고 그리고 또 여기서 되는 대로는 미국이죠. 미국도 보고 거기다가 우리가 안고 가는 좀 아픈 손가락들. PX, 포르투갈, 이탈리,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 에스파뇰, 근데 이렇게 이 나라들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눈치를 보는 거죠. 금리는 올려도 이 나라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뭔가 또 다른 대책을 또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온 게 TPI라고 하는 새로운 또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죠. 너네들 힘들면 우리가 훅 들어갈게. 하지만 너네 기준을 맞춰야 된다. 뭐 GDP 재정 비율 뭐 이런 재정 비율이 GDP의 뭐 3% 이런 쭉도 맞춰놓고 근데 간당 이쪽도 맞춰놓다 보니까 간당간당해요. 그래도 그 같은 유로존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볼게라고 하다 보니까 애써 좀 돌리는 분위기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정이 채권금리 보니까 그래도 좀 먹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언제 또 돌변할 수 모르는 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또 계속 체크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차이나 중국입니다. 의외로 보통 보면 그러죠. 사고 치는 애들이 조용히 아무 일도 없다든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저 선생님하고 손들면서 얘기하는 게 그런 게 무서운 거죠. 원래 그냥 조용한 아이였어. 근데 조용한 아이가 사고 치면 무섭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중국이 나오는 문제들,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된 문제들이 툭툭 불거지기 시작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별 문제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모르겠는데 한 번씩 취약기에 뭔가 툭툭거리고 좀 신경질을 내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짜증나는 부분들인데 일단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대출금 안 갚겠답니다. 아니 우리가 분양 가격이 저 높았는데 가격이 쭉 빠지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억울하고 두 번째는 분양을 속도가 안 나요. 원자재 가격 올랐다 또 건설사가 자금 조달이 잘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분양이 좀 더디고 있고 원래 지금쯤에는 한 반 정도는 지었어야 되는데 이제 바닥 닦고 있고 진도가 안 나가요. 게다가 또 들리는 얘기는 갑자기 건설사들이 딱 건설을 멈추고 야밤도 지었대요. 뭐 이런 얘기들 나오게 되면 거기도 그러면 아니 공사가 안 되는데 우리가 돈을 왜 내야 되느냐라고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거는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죠. 이 망가지게 되면 어떤 신용 리스크, 거기다 은행 리스크부터 신용 리스크까지 다 불거지게 되면 물론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너무 기우를 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어떤 변화가 나와도 우리 슈퍼파워 중국의 공산당이 잘 대응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하늘 같은 시주성님이 잘 해주시겠죠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항상 저희는 또 이 부동산 문제는 좀 그런 게 지난 일본도 그랬고 일본도 한 지난 10년 동안에 아픈 단계를 지났던 건 부동산이 원흉이었고
중국도 이게 좀 빨리 오나? 하여튼간 타격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지표들 보게 되면 그렇게 지표를 잘 좀 마사지하는 나라에서 그 정도까지 안 좋게 나온다? 또 이번에 나온 실업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통 봉쇄한 나라에서 실업률이 저거밖에 안 돼. 이거는 다른 논리고 그래도 실업률이 올라가는 추세에서 나오는 변화 보게 되면 그냥 그렇습니다. 중국을 바라보는 게 편치 않아요. 근데 항상 편치는 않았는데 그래도 너희만 안 편치 않지 우리는 괜찮아 그러면서 또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지금 시점에서는 무탈 없이 니네 안 좋은 거 알아. 근데 알아서 잘 해서 좀 우리한테 영향 없이 그냥 그렇게 끌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드리려고 찐시황한 건 아니고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아마 지금 시장에 대해서 변화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느끼는 거는 여러 가지 또 변수도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장 동향을 봤었을 때 지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도 그래도 안정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앞서는 그냥 두서없이 이거 왔다 갔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유가나 원자재가 안정을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완화돼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근데 이게 언제든 되살아날지 모르는 악몽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그래 한숨은 좀 돌렸다라고 시장이 해석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가 강세가 또 주춤하는 현상이 나오죠. 그러면 달러화 약세 기조가 나왔을 때 가장 또 환호할 쪽은 이제 빅테크 기업이나 기업들이죠. 그래서 해외에서 돈 벌어 온 거 너무 달러 강세다 보니까 이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약간 이제 좀 바뀌다 보니까 좀 한숨을 돌렸는데 또 모릅니다. 앞으로 다음 주 이건 지난주 움직임이고요. 다음 주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스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또 지금 반대로 그냥 유가나 또 원자재 가격들 쭉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은 안정돼 보여요. 하지만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는 거.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딱 그거죠. 수요 보니까 그냥 위축이 될 것 같아. 시장에서 위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요거 안 되겠네라고 위축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괜찮겠네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앞으로 변화는 어떻게 되겠냐 모릅니다. 또 어차피 유가를 안정시키는 쪽에서는 공급과 수요가 있다고 하게 되면 수요를 계속 자꾸 눌러가지고 변화가 나오거나 아니면 수요에 대한 위축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하는 건 뭐 그렇다고 치는데 이건 일시적인 거죠. 언제 또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는 거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공급이라는 얘기죠. 공급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유가를 꾸준히 압박을 할 정도로 계속 증산하고 거기다 아니면 유정 늘리고 그래서 계속 공급이 늘어나느냐 이건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공급은 여전히 지금부터 늘리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3년 이상 걸리는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공급은 아직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완만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겠죠. 그런데 수요는 저희가 경기 침체에 떨어진다, 만다, 아니면 또 아니 보니까 중국 경기 부양한다고 올라간대. 그러면 여기서 또 유가도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수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유가를 하방으로 누를 수 있는 건 공급의 확대인데 그건 아직 변화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요를 확인한 것도 아니죠. 수요가 앞으로 그렇게 된대. 그래? 그러면서 유가가 반응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앞으로 고민이나 변동성은 염두를 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유가가 그대로 80달러, 70달러 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요를 위축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아직 변하지 않는 변수는 공급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기 때문에 또 그러면 유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 올라가는 거네요. 그러면 또 지금 같은 시장의 변화가 바뀔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또 연준도 금리를 더 안 되겠어. 또다시 50bp 9월달 아니야. 또 75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키는 또 유가와 또 이런 원자재 가격들의 인플레이션 동향들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나머지 변수들 보면 식료품 가격 이번에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하고 또 요 네 개 나라가 곡물 수출에 합의를 했죠. 그것도 한숨 이제 돌리는 거고 거기다가 또 나오고 있는 미국의 주거비 같은 경우도 일단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주택 가격 떨어지고 렌트비도 훅 떨어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런 변화가 또 나오는 거고 지금 분위기는 유가 빼고는 나머지는 약간 완화적으로 들어가는데 유가는 변동이 크다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말씀드렸던 뭐 넷플릭스 테슬라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하도 지겨운데 저까지 얘기 드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넘어가고요. 22통화정책회의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2,400 중심의 공방인데 무슨 뭐 만드는 방인가요? 공방도 아니고 네, 가축 공방 아닙니다. 예, 그냥 저희는 시장 바라보면서 2,400을 가지고 좀 안착을 해라 이런 분위기인데 안착은커녕 다시 또 쭉 밀려지죠. 왜 그럴까? 이게 가장 핵심이죠.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앞서도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기조가 일단 반등은 해도 지금 이 상태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 뭐냐면은 지금 나오는 거죠. 주도주가 없어요. 주도주 지금 시장에서 지금 제일 센 종목이 뭘까요? 하고 되면 누구나 다 이쪽이 강해요라고 얘기하면서 그쪽에 대한 산업 리포트 나오고 막 자금도 몰리고 이런 거 나오나요? 예, 그나마 제가 느끼기에는 자동차 쪽 왜냐면 좀 덜 빠졌고 그래도 실적 좋아서 좀 막 위쪽으로 터치하는데 실적 좋은 거 가지고 그냥 실적 좋은데 피크아웃 우르르 뭐 이게 K 코스피의 현실이죠. 네, 근데 주도주가 있다면 2차 전지 쪽의 섹터가 그나마 강한 것 같고 전기차,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섹터들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반도체가 주도주라고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네, 뭐 이런 쪽에서 주도주 없죠. 거래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못 따라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거의 뭐 횡보하거나 이 수준이 과거에 반등할 만한 수준이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고 예탁금은 감소 추세예요. 이번에 보니까 어제자로는 예탁금이 뭐 늘었다고 하더라도 뭐 그 성일 하이텍 이거에 대한 어떤 청약금 한 20조 몰렸다면서요. 또 돈들은 다 있으세요 보니까 돈 될만 하다 그러면 우르르 나왔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다시 또 들어가서 잠잠한 이런 현상들 시장만 또 여기서 돌리는 것처럼 막 보여주면 예탁금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근데 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주변도 다 그런 것 같고 예탁금 감소 거기다가 신용잔고 다시 늘어납니다. 네, 이런 때 좀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한 6개월 동안 신용으로 다 털렸어. 안 되겠어. 지금이라도 반등 나온다는데 다 보면은 다 뭐 2,700, 2,800 다시 간다는데 신용 이쪽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어라고 하는 이런 심리들. 예, 요런 때 나오는 거 이렇게 썩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용을 쓸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혹시나 뭐 이제 다음 시장이나 패턴 나와서 봤을 때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되겠지만 차라리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좀 현금이 부족하다. 차라리 지금은 신용 쓰세요. 라고 신용까지 같이 매매해도 될 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기 전에 이런 불안한 시장 뭐 시원하게 못 가는 시장 쪽에서 신용으로 또 대응을 하신다? 예, 그냥 아닙니다. 그건 저희만의 욕심이고 무리입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은요. 그래서 그러니까 승률을 보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거 보면서 또 대응하지 않습니까? 신용으로 들어가서 먹을 확률, 그리고 또, 신용으로 이번에도 또 깨질,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또 깨질 확률. 제가 보기에는, 80대 20입니다. 이런 싸움 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지금 또 스트레스는 2배. 예, 지금 신용 2배가 아니죠. 내 원금 플러스 지난번 깨진 것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이번에 또 깨지면 어떡하나. 라고 되는 마음까지 생각하게 되면 한 스트레스 이전에 비해서 3배. 이런 거 게임 하시겠습니까? 네. 스트레스는 크고 돈 벌 확률은 적고 예, 안 됩니다.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전히 단기 반등 쪽에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미국 시장이 또 조정 나왔다가 또 눌림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위축된 심리를 어느 정도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고개를 계속 드는 현상들 이거는 나오는 쪽이 아닐까. 근데 탄력은 약합니다. 그건 염두에 두시고 탄력은 약하고 이번 주 같은 경우 변동수 엄청 세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다시 저희가 2,300 이하를 깨려 내려가는 지금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나 고개를 계속 든다라는 장세 쪽엔 무게를 드는데 역시나 중기적으로는 딱 하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의도대로 경기 위축 가능성이 높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것만 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V자 반등으로 쭉쭉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확인해야 될 게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멈추거나 아니면 또 변덕해서 경기 침체가 좀 심하네 안 되겠다 그러면 금리 이제 인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다. 뭐 이거는 아주 먼 얘기긴 하겠지만 다음 얘기긴 하겠지만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그만큼 경기가 침체가 온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주식이 좀 괜찮겠나요? 지금 수준에서 버티겠나요?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리스크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기 반등이 지금은 얼마까지 오느냐를 생각하고 거기서 다음에 또 벌어질 리스크는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장기로 보았을게요. 충격이 심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V자 반등으로 가긴 좀 어렵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여기에 중심선이 될 것 같아요. 한 2400선, 2450선 여기서 위로 시도했다가 밑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과정이죠. 지난번에 이런 패턴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즉 충격을 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V자로 가기에는 유동성이나 경기나 연준이나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 시도했는데 그다음 어디로 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실적도 보고 이것저것 다 봐야지 그러면 다시 갔다가 또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너무 한쪽으로 올인하거나 변화를 간다고 생각해서 그냥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장기적인 플랜도 아직은 본격적인 아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단기로 반등이면 반등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지 보고 또 수습할 거 수습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또 현금 만들었다가 다시 또 하단부까지 또 흔들린다 그러면 여기서 또 샀다가 또 팔고 샀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좀 시장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왔다 갔다 해서 좀 여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그러면 그래 그러면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이거 두 번만 하게 되면 내 계좌 떡상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보면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려요. 이게 지금 보면은 월봉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주 길게 볼게요. 연봉 이런 거 처음 보셨죠? 예, 연봉이라고 하는 연간 단위로 본 시장. 어차피 주식시장은 우상향입니다. 맞아요. 그 패턴들은 연봉으로 보면 맞습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물가도 꾸준히 올라가면서 나오는 이런 패턴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항상 주식을 언제 하느냐? 이런 때 하죠. 예, 저희 올라가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전혀 주식에 관심 없습니다. 주식 아예 그건 손해만 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주식했을 때가 언제예요? 여기지 않습니까? 네.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뭔가 된대라고 하면서 같이 동참해서 가는 게 항상 저희가 들어간 때는 고점권역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근데 지금 그러면 저희 들어갔던 것을 쭉 빠지다 보니까 역시나 주식은 어려운 거야. 라고 하는데 긴 시계열로 보게 되면 우상향. 그러니까, 견디고 나서 보게 되면 그냥 지난 흐름으로 보게 되면 또 수익 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견디고 지나고 그게 저희가 언제까지 이런 거 얘기해 주나요? 근데 만약에 어차피 주식은 우상향이야 라고 얘기했던 상황 쪽에서도 자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약 한 6, 7년 동안에 그러니까 주식을 샀는데 6, 7년 동안에 아무 변화가 없거나 그럼 모르겠는데 주가가 하향해요. 6, 7년입니다. 이런 과거에 암흑기가 있었어요. 이런 때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한 1년은 건질 수 있어요. 2년쯤 돼서 계좌를 보면서 내가 뭘 이러려고 주식을 하고 있나. 근데 보면 주식은 깨져 있죠, 당연히. 이런 횡보 기간 동안에 주식이 버틴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기간 동안에는 한 5년, 6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견디는 사람 별로 없고요. 내 주식은 다시 나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거기다가 한 번씩 사건씩 툭툭 터지게 되면은 미쳐버리죠. 그리고 계좌 정리하고 주식은 다시 나네. 그러다가 돌아오는 거는 항상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때 다시 움직인대 라고 하는데 결국에서 반대로 보게 되면 지금 같은 기간대 그리고 여기서 주식을 아주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사놓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즉 나는 연간 단위로 주식을 해. 그리고 지금 웬만하면 들어가게 되면은 변화 없어. 그냥 계속 갈 거야. 라고 이런 거 잘 견디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잘 견디는 이런 나오는 시장에 대해서 아무 저항 없이 좀 밀렸네 좀 사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봉이 이렇게 나와서 쉬워 보이시지만
아닙니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요 사이를 한 5, 6년간을 이런 정책에서 버텨다 보니까 좀 나는 그런 스트레스 받기 싫고 주식 빠지는 거 보기 싫다라고 하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생존형으로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진화하는 겁니다. 사람도 무슨 곤충도 극한 환경에 가게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윈의 진화론처럼 저도 5년 동안에 진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모양 요 꼴이 된 빠르게 움직이는 요 꼴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함부로 예측 안 하고 시장 나오는 대로 보면서 순응하면서 그대로 변화 나오게 되면 거기 재빠르게 움직이고 하는 쪽으로 나올 수밖에. 개미도 진화했어요. 네, 이런 개미가 진화할 정도면은 시장이 참 K 증시의 매운맛을 이런 때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결론은 일본 가지고 뭐 고민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지금 자리에서 다시 이게 기준점까지 내려와서 뭐 추세 하단부까지 온다. 사야죠. 사는 건 맞고 그러면 사는데 앞으로 2, 3년 동안 팔 생각 안 하고 그냥 버티겠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2, 3년 사이에 다 바뀌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나는 장기 투자고 가치 투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대로 갈 거야. 근데 사건 한 번만 나오게 되면 안 되겠어. 가치 투자는 무슨 얼어 죽을 그러면서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할 바에 그 밑에 정리할 바에 차라리 어느 정도 안정권 쪽에 좀 덜어놓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뭐 정리를 이쪽에서 또 그냥 안 되겠어 하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럼 차라리 그때 또 주식을 사는 게 더 좋지 않나 라고 하게 되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겁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라. 매크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쪽 뭐 시장 큰 얘기 맞추지도 못하는데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종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는 거 해야죠. 모르는 거 가지고 떠들어 봐야 별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는 좀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뭐 한계가 어딘지 아직 잘 모르겠다. 그건 또 체크할 것 같고요. 중기는 여전히 리스크 관리해서 보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쫙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7월 19일 날 화요일 날 반도체 얘기 드리면서 나왔던 종목들이 DB 하이텍. 네, 참 욕할 뻔했어요. 뭐 DB 아닙니다. 예.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DB 하이텍의 약자가 이런 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욕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충격 나온 자리에서 올라왔고, 근데 지금 업황에서도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파운드리 쪽에서 가장 좀 타격을 먼저 받는 게 어디냐?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쪽, 뭐 TV 쪽 이런 쪽이다 보니까 뭐 DDI라고 하는 구동 칩들 그리고 또 어떤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뭐 CIS라고 하는 어떤 센서들, 그러니까 시각화된 센서들 이런 것들 별로 안 좋다. 그거를 주로 하는 쪽이 또 DB 하이텍이다. 그러다 보니까 충격을 받는데 아니 이건 참 그런 게 실적은 벌써 그러니까 TSMC랑 구조가 똑같아요. 올해 실적 나올 거 다 예약돼 있습니다. 그런 쪽인데 이걸 가지고 앞으로 안 좋다. 그러면 올해 끝나고 아마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주가는 내년부터 안 좋대. 이게 보죠? 네, 하반기도 아니고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실적 안 좋대. 뭐 주가가 실적을 1년 뒤에 점프를 하나요? 네, 그러면서 미리 하락했나요? 네, 참 어려운 일이고 K 주식은 성견지명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다 예견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온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실적 좋은 거 됐어. 어디 실적 좋다고 소리를 쳐. 그러면서 그냥 팔아버리고 그다음엔 앞으로 1년 뒤는 실적이 분명히 안 좋아집니다. 이러면서 벌써 그러니까 지금 주식은 하락하는 겁니다. 말이 되는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지금 단단한 안전한 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적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변화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정도 실적 발표는 좋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혹시나 저 싸게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48,000원, 47,000원대, 8,000원대 부근 정도까지 반등 들어오게 되면 일단 여기서는 한국 주식의 특성상 정리하는 게 맞을 겁니다. 47,000원대 들어온다. 정리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쭉 하고 움직이기에는 거래량 못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아직은 안습이다. 이렇게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반등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가는 게 일단은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FST 이거는 장기로 봐야 될 종목입니다. 지금 단기로는 이런 쪽으로 소개해드렸는데 FST는 장기로 보시면서
아마 EUV 관련된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좀 챙기고 삼성전자가 대부분 EUV 하는 업체, 그러니까 장비 쪽으로 이제 키우려고 하는 입장 쪽으로는 SNS텍, FSD 모두 다 자본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될 만한 소부장 쪽에서는 그래도 힘을 주려고 자본 투자를 하더라고요. 한 5% 정도까지는 다 하고 좀 힘내, 형이 도와줄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변화가 되는데 이거는 한때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런 때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했었어요. 이거 완전히 장비 개발 다 해서 삼성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나오면서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참 저도 공격적으로 매매했던 적이 나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회사가 장비가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갔는데 성과가 조금 더디거나 이제 좀 어차피 성과 나오게 되면 우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장비 납품식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조용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성과 나올 때 실적에서 말해주겠죠. 근데 그거를 좀 기다려보자는 입장 쪽에서 여전히 장기적인 시계열로는 봐야 될 대표적인 회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TSE 이거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오는데 조금 무겁죠. 근데 무거운데 아마 반전 시도가 나오게 되면 그때 많이 하락했던 요 가격대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64,000원대 정도쯤 들어오게 되면 매도입니다. 그냥 짧게 들어왔던 거 지금 단기 저항권쯤 들어올 무렵에 짧게 대응하고 나가자. 왜냐면 거래도 빠지네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자라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박스권 하나부.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보세요. 아주 T자 시리즈 들어가는 게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지금 TSE, TCK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티웨이 항공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쪽은 그래도 지금 검사 장비 쪽에서 지금 테스트 쪽이죠. 이런 쪽에서 충분히 후공정 업체 쪽으로 나갔는데 업황 안 좋아지게 되면 장비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쪽이긴 하지만 성과는 좋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바라보는 게 반등 들어왔을 때 바로 또 정리를 하자는 포인트들은 분명히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HDD 엔진 이것도 조선 쪽에서 나오면서 변화 말씀드렸던 것들 한번 쭉 들어오고 안 밀리네요. 거래는 죽습니다. 근데 다음 단계 약한 8천 지금 볼까요? 지금 9,000원대 초반 정도 9,100원대 정도 들어오게 되면 일단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여전히 들어갔다 나갔다를 계속 해야 되는 매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이 정도는 뭐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증자해서 살려고 하는 회사다. 그러면서 성과 수주 잔고 보면은 놀랍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포인트고요. 그 밖에 올해 좀 가려진 종목 중에서 BMT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피팅 밸브 하게 되면 저희가 3종 세트 알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하이로코리아, 뭐 성광밴드, 태광 외에 BMT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쪼르륵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앞에 정고점에 대한 예의, 직전 박스권에 대한 예의가 있다 보니까 아직 강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또 훅 하고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거 리스크를 갖기 싫어한다 그러신 분들은 작은 수익이라도 그냥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 회사 보니까 쭉 보니까 괜찮아. 이 회사 그렇게 비싼 회사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한번 기다려 보겠어 라고 하게 되면 약간 저고점대 부분까지 한 13,000원대 중반대까지는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시장 상황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시죠? 안정주의, 예, 조금 고민돼 그런 거 없습니다. 고민되면 그냥 파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해서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LX 인터내셔널. 와, 이번에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실적 발표하는 거 보고 괜찮은데 뭐 그렇습니다. 시장 방어는요. 그래서 좀 화요일 날 이후로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고민되고 있죠. 이거는 그냥 혹시나 실적 발표하고 한 32,000원대 한 32,000원대 이상까지 들어온다. 그냥 정리입니다. 정리하시고 이제 다시 고개는 드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 그렇죠. 에너지 쪽, 종합상사 쪽, 뭐 또 강관 쪽, 뭐 조선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에너지의 동향들이 유가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게 되면 일단 아직까지는 올라오게 되면 그냥 팔자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지금 밑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쭉 들어가는데 이거 이탈하는 자리, 그러니까 짧게 보게 되면 3만 원대 무너지면 그냥 손절입니다.
손절은 아니겠죠. 예. 말씀드렸던 자리보다는 똔똔, 네. 3만 원대는 그냥 정리.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때 말씀드렸던 게 UAM 관련된 쪽으로 오르비텍, 그리고 덕선 하이메탈 말씀드렸습니다. 오르비텍 박스권이네요. 이제 가다가 어떤 자리 여전히. 근데 이게 지금 오르비텍을 바라보면서 가장 느끼는 거는 지금 저희가 보통 실적 자체는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황들인데 그래도 반은 UAM 관련된 쪽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반보다도 약간 대부분은 원전, 또 하나는 그러니까 원전이 한 축, 그리고 또 하나는 항공 정밀 부품 쪽의 한 축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원전 쪽의 에너지 쪽으로 많이 해석하는 경향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종목이 갖고 계시는데 6,400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입니다. 이런 거는 중기 변화 이탈하게 되면 손절이고요. 근데 반대로 제가 보기에는 돌려놓을 것도 충분히 같은데 뭐 그런 것도 확인되면서 나온 변화다 보니까 박스권 상단부 돌파해서 다음 자리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 자리 보고 정리 이런 식으로 보는데 짧게 보시는 분들 뭐 그냥 저고점때 나갔다 그냥 매도 뭐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리고 지금은 아직 그렇게 원전 쪽도 그렇고 그냥 바로 정리하기는 좀 아까워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덕선 하이메탈 말씀드렸는데 덕산 하이메탈은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보니까 주가가 탄력은 한번 붙다가 지금 저항선에 딱 막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안착은 했죠. 중기 지지권 안착했습니다. 후속 매수가 약간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돌리는 게 확인돼야 말씀드렸듯이 솔더볼 그리고 또 덕산 넵티우스 이런 넵코어스 네 이런 쪽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지지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지지권 그러니까 고점대 여기서 이탈한다 그러면 정리하세요. 네 이런 거는 차라리 짧게 보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제 시각은 미묘한 자리에서 빠진다 그냥 정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이상하다 그러면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패턴이 확인된다 그러면은 보러 다음 갭 하락 나왔던 때까지 뭐 지금 보게 되면 한 8,500원대까지도 그냥 훅 들어올 수 있어요. 잘 버텼으니까 다음 자리 가자 이러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휠라홀딩스 이거는 제가 의류 쪽은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고른다면 제일 많이 빠진 게 얼만큼 빠졌냐면 이렇게 빠졌죠. 이런 게 좀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정도. 요즘에 그래도 골프에서 골리니, 테니스에서 테리니 별 얘기가 다 나오네요. 예. 그러면 여기서 그런 거 가지고 나왔을 때 변화가 다시 추세 전환이 나오겠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의류 쪽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의류 쪽이 비용도 많이 그러니까 원자재도 늘었을 거고 소비 심리도 떨어지는데 되겠느냐라는 게 제 논리이다 보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 그냥 최근 3일에 저가 이탈한다 그러면 제 논리는 그거거든요. 그냥 정리입니다. 밑으로 갔다가 또 올라올 수는 있어도 아직 그 추세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기적으로 갖고 있다가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접근하셨던 분들이 다시 위쪽으로 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쯤에서 전 정리 아니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약간 29,000원이네요. 29,000원대 이탈한다. 추세 다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리스크 관리 하셔야겠죠.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종목으로 봤을 때 말씀드렸던 게 키스트. 영상 콘텐츠 쪽 막 움직이면서 그래도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 뭘까? 키스트. 잘 버티네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여기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항상 이 굵은색으로 나온 거 이게 55일선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설정한 55일선 거의 61선과 비슷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고 하면 61선 보셔도 돼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미묘할 때 차이가 나옵니다. 그건 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항권을 막 시도해서 돌파하려고 안착을 해요. 힘은 떨어집니다. 안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바뀌어요. 지난번에는 쭉 올라오는데 그냥 밀려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할 것 같아로 무게를 두시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 쪽에서는 무거워질 수도 있다.
지금은 돌파 못하고 그냥 무거워지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냥 정리. 이게 맞을 것 같고요. 안착한다를 지금 저희가 주식을 하는 게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착한다. 우리도 제작사다. 우리 예전에 윤사마로 하던 먹고 살던 회사 아니다. 라는 쪽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안착하고의 변화들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하게 되면 또 뻗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잘 체크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요. 쇼박스. 예, 이거는 괜찮죠?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올랐네요. 말씀드리고 또 이제 계속 올라오네요. 예,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은데 이러니까 꼭 리딩방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고요. 리딩방이 아니라 그냥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다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도 우리는 송강호 보유국이다. 이병헌 보유국이다. 또 누구죠? 네, 이런 배우들이 총출동했기 때문에 그 영화에 대해서 8월달 개봉 전까지 개봉하고 나면 늦으리 또 반응 나오니까 그때는 좀 소멸되고요. 이번 주도 8월 3일인가 개봉이죠. 예, 그 비상선언.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성창투 이런 것도 움직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네요 이것도요. 예, 그냥 완전히 이게 진짜 용이 나오네요. 예, 한산 용의 부활인가요? 용의 울음? 하여튼 이거 보면서 움직이는 이런 것도 강한데, 네, 그러면 쇼박스도 이 다음 영화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요 자리, 그러니까 한 6,300원대 부근 들어오게 되면 그냥 안전하게 털 것 같아요. 예, 근데 혹시나 첫 번째 6,300원 오면 턴다. 두 번째, 여기서 지금 단기 금요일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쭉 밀렸다가 못 들어왔으면 저 털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고개를 쭉 들고 올라오네요. 그러면 살았다. 한번 보자. 라고 하게 되면 이런 단기 이동 평균선에 최근에 나오는 이 추세선 있죠. 요거 이렇게 쭉 그어봤을 때 이 추세선이 종가상으로 이탈되는 김이나 아니면 물량 훅 나온다. 근데 지금 이 패턴 맞춰서 월요일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키지 못하고 밀린다. 그냥 정리입니다. 그냥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패턴이 지금처럼 이렇게 쭉 올라오는 패턴에서 저거 가고 무너지는 첫 번째 신호가 나온다. 그냥 정리.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근데 기대감이 안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잘 빠져나올 수익 챙길 챙길 전략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이날 그 관련주 쪽이죠. 콜드체인 관련된 쪽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태경 케미칼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하고 눌렸다가 올라오네요. 이렇게 되면 지금 성수기입니다. 그런 쪽에서 한때 또 탄산가스 가격들 폭등해서 이 부분이 아직 여파가 가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아마 지난번 고점을 15,500원대에서 한 16,000원대 사이 정도까지 터치가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그 정도 부분까지 빠르게 또 들어온다. 그러면 수익 실현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다시 지금 중기 그 55일선 자리 검은색이죠. 이 14,000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4,300원 이탈 정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밑으로는 빠지는 거 용납을 못 하겠어요. 저는. 네. 그리고 위쪽으로 타진해서 갔을 때만 딱 챙기겠다. 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그거를 이용하시는 전략적으로 보시고요. 오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택은 죄송하지만 고점에서 시도했다가 멀어집니다. 다시 월요일날 여기를 딱 턴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냥 월요일날 봐서 혹시 저희 815 보고 오택도 갖고 계시다. 죄송하지만 거의 팔 준비하십시오. 팔 준비하시고 그냥 딱 전환되는 모습도 안 보인다. 그냥 죄송하지만 클리어 아웃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투자 아이디어로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 확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그냥 태경 케미칼 정도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종목이었죠. 그래도 지금 앞으로 AR, XR, MR, 자, AR, VR, XR, MR 뭔 차이가 있을까요? 예,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다 믹스된 현실 이렇게 다 복잡한데 네이버 찾고 제가 그래서 차이를 좀 알았다가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좋은 현실이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네, 혼돈의 현실이요. 근데 이런 쪽에서 애플이 내년 초에 나온다라는 쪽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말씀드렸던 게 일단 이렌텍 좀 무겁지만은 자리가 박스권 이탈 안 되게 되면 한번 시도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봤는데 지금은 좀 무거워요. 예, 그래서 지금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박스권 하단부 이탈되면 안 됩니다. 지금 16,700원, 16,700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난 저점을 한 번 더 깼거든요. 그래서 그 나오는 자리에서 16,700원 이탈하게 됐을 때 그대로 갖고 있는 거는 또 추세가 쭉 밀려 내려갔을 때 좀 아쉬운 거죠. 네, 그래서 이른텍은 조금 약한 추세고요. 그나마 뉴프렉스가 좀 더 강한 추세인데 뉴프렉스도 한번 볼까요?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그래도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안착하려고 무지 철봉해서 이렇게 턱걸이 하면서 매달려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버틸 거야 하는데 누가 그 사이에 발판을 쓱 갖다 줍니다. 고마워 불쑥 올려나겠죠. 그걸 첫 단계인데 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 한 지금 4,750원 정도까지는 용인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건 용인하겠는데 거기서 확 돌리는 게 안 나온다. 4,750원을 훅 하고 뺀다. 정리입니다. 이거 가차없이 정리. 근데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메타 쪽이다 보니까 오큘러스 쪽이다 보니까 약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애플이 벌려놓게 되면 우리도 기회 같은 트렌드로 나가겠죠. 그런 가능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하시고요.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말씀드렸던 테이펙스, 예, 이런 건 재미 좀 보셨죠? 네, 뭐 그래 봐야 3.3%. 에휴, 3% 올라가고 좋다고 얘기하는 저도 죄송합니다. 예, 그냥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2차전지 쪽에서 뭐 좀 새로운 거 없을까? 좀 상큼한 거 없을까? 한때 또 말씀드렸던 TCC 스틸. 이것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뭐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서 그렇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도 그냥 쭉 간다. 뭐 이런 정도죠. 참, 네. 그래서, 이게 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 캔을 또 4680이면 예전보다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커진 거는 당연히 또 수익성이 더 좋겠죠.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업체들이고요. 상신 EDP. 이거는 거의, 저쪽 거 같이 들어갑니다. 삼성 SDI와 같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회사죠. 이것도 쭉 패턴 좋고, 신흥 SAC, 마찬가지로 다 이쪽 관련된 회사에서, 신흥 SAC는 약하네요. 네, 근데 상신이 대장인 것 같고, 더 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숨겨진 종목이 동원 시스템즈. 이것도 우리도 캔 하는데 이제 막 올라오네요. 어이구 이뻐라.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캔하고 알루미늄 박하고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2차전지 쪽에서 못 갔는데 거래가 좀 늘었네요. 수급이 어떻게 되나 볼까요? 뭐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회사는 아니네요. 그래도 외국인들 좀 관심 있고, 기관이네요. 기관들 관심 있고. 네. 좀 못 갔던 회사. 그 중에 하나, 테이펙스는 전자 테이프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일단 고개를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쯤, 한 77,000원대 정도까지 들어온다. 이 정도까지 박스권 안쪽까지 빠르게 들어온다. 하면 저희가 뭐 별거 있습니까? 올라오면 팔고, 수익 나면 챙기고, 저거 갖고 있다가 다음 타겟 노리고, 이게 저희가 아니고 저만 그래요. 예. 저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노바텍. 예, 우리 이상엽 이사한테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들어섰고 올 듯 말 듯 하면서 일단은 제가 보기엔 요런 자리들, 그러니까 요 자리는 정리를 했거든요. 왜냐면 한 단계 레벨업 되는데 좀 걸림돌로 작용한다. 지점 고점이고. 그래서 그냥 장중에 그냥 정리를 하고 말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변화는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쪽에서 관심 있게 보시되, 지금 패턴은 안착을 해야 됩니다. 안착을 해야 다음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감은 있는데 추가로 변화가 좀 더 나오겠느냐라는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폴더블 관련된 쪽으로 연결됐던 종목들 두 종목, 다들 뭐 KH바텍이나 뭐 파인테크닉스 보는데 신선한 거 테이펙스나 노바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또 실적이고 탄력이고 그렇겠죠.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 한 주간 종목들 쭉 정리를 해봤더니 다음에 그냥 그러려고요. 저희 찐시황에서는 뭐 시황 얘기 뭐 남들이 하시는 거 다른 데서 하는 거 다 들으셨기 때문에 무슨 연준 어쩌고 저쩌고 20일 어쩌고 저쩌고 저보다 더 자세하고 또 심도 있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중요하겠죠. 저는 다음 주부터는 시장 얘기 요만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위기가 어떻다 그냥 훅 지나가고 나머지 그러면 이만큼은 뭘로 할까요? 예, 당연히 섹터나 종목적으로 여러 가지 풍성한 얘기 그리고 또
그걸 비주얼로 얘기를 왜 이러죠? 네, 그런 쪽으로 종목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찐시황이고 제가 할 일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름도 바꿔야 되겠어요. 시황이 아니라 찐시황이 아니라 찐 종목, 찐 섹터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뭘 자꾸 쪄요. 찌기는 더워 죽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쭉 마치고요. 다음 주도 변동성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얼만큼 시장에서 또 잘 버티고 대응할지 한번 보시면서 좀 저 전략은 그렇습니다. 현금이 일단 중요하다. 현금을 갖고 종목들 나올 때마다 이게 좀 툭툭 치웠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내렸다가 오늘 한 5% 손해 봐도 돼요. 어차피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단기 매매 입장은. 하지만 그 다음날 3%, 그 다음날 3% 벌어서 6%번 다음에 그 이상으로 한 1%에도 계좌를 올려놓겠다. 이게 저희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하지만 그러고 나오고 보니까 오히려 계좌는 우상향으로 점진적으로 나가고 있고 리스크 관리도 되고 이게 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뭐 단타 그래 그 틱해서 뭐 돈 좀 되니? 아유 저 주식은 오래 했다가 꾸준히 갖고 있다가 그래서 집 사는 거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틱쟁이들도 건물 산 사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에 임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3자 대면 이런 거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안 나올 거예요. 그 형님은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많은 방법 중에서 내가 맞는 게 어딜까 이런 거 찾아가는 것도 지금부터의 숙제고 앞으로의 고민 사항이겠죠. 근데 이쪽은 에이 뭐 그런 날파리들이나 날파리요? 네, 그런 날파리들이나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이게 정도야. 그런 거 없습니다. 주식시장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맞는 게 돈 버는 논리입니다. 그게 내가 뭔지 아직 못 찾아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대응해보고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에 길을 찾는 것도 하나의 좋은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야심한 시각에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요일 오늘 덥겠죠? 네, 더위 관리 잘하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면서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승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승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